이대로 3개월만 더 먹이면 돼. 그럼 자연스럽게 급성쇠약으로 사망 처리될 거야. 보험금은? 다 처리했어. 총 30억. 좁은 팬트리 안. 70대 어머니 박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며느리 유라. 그 옆엔 아들이 친동생처럼 아끼던 후배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내 아들을 죽이겠다고? 선자의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비명이 새어나올 것만 같았지만 들키는 순간 자신도 위험하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유라의 밝은 웃음소리가 팬트리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마치 즐거운 여행이라도 계획하는 듯한 그 웃음소리가 선자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10억이면 우리 이제 자유야. 새 출발할 수 있어, 민수야.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 댁에도 자식의 효도와 가족의 건강이 깃들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그날 아침 70대 어머니 박선자가 아들을 위해 정성껏 삼계탕을 끓이던 그 평범한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며칠 전 만난 아들 진우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40대의 건장한 사내가 어느새 얼굴이 누렇게 뜨고 눈가엔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걸음걸이마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며 박선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유라가 살림을 잘하는 건 알지만 어머니의 손맛은 또 다르잖아요. 더군다나 요즘 아들의 상태라면 엄마표 보양식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삼계탕을 푹 고아 보온병에 담고 몇 가지 반찬을 더 챙겨 넣었어요. 가방 하나가 묵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선자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흰머리가 성성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으면서도 아들 걱정하는 마음만큼은 여전히 청춘이었죠.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출근 시간은 한참 지났고 며느리 유라도 요가 수업 가는 날이라 집엔 아무도 없을 거였습니다. 선자는 조심스럽게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아들이 알려준 번호였죠. 삐삐삐 문이 열렸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선자는 냉장고 문을 열고 정갈하게 정리된 반찬들 사이로 자리를 만들어 가져온 음식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삼계탕 보온병은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었어요. 간단히 주방을 정리하고 가져온 가방을 챙겨 나가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분주하게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챙겨온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고 설명하기 위해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아들이든 며느리든 집에 도착했으니 설명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들려온 목소리에 선자는 움찔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요즘 진우 오빠 몸 상태 보니까 슬슬 눈치챌 것 같아. 며느리 유라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어서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낮고 침착하게 대꾸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 약은 혈액 검사에도 안 나와. 병원에서도 그냥 만성피로, 영양 결핍 정도로만 볼 거야. 선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 유라가 이야기하는 저 남자는 누구지?
아니, 그보다 지금 저들이 하는 대화는 설마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선자는 가슴이 쿵 내려앉고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대로 3개월만 더 먹이면 돼. 그럼 자연스럽게 급성쇠약으로 사망 처리될 거야. 보험금은? 다 처리했어. 3달 전에 수익자를 유라, 네 앞으로 바꿨잖아. 총 30억? 30억이면 우리 이제 자유야, 민수야. 선자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반사적으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주방 옆 작은 팬트리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좁은 공간에 몸을 구겨 넣은 선자는 가슴이 터질 듯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다가 금세 수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죠.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귓가에 맴도는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팬트리 문틈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2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유라가 그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평소 아들 앞에서 보이던 단정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팬트리 문틈 사이로 저 멀리 있는 유라와 그 남자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순간 선자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아들 진우가 친동생처럼 아끼는 후배 박민수였습니다. 선자의 손이 더욱 세게 입을 틀어막았어요. 비명이 새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나저나 시어머니가 요새 자꾸 전화해서 신경 쓰여. 진우 오빠 건강 챙긴다고. 신경 쓰지 마. 늙은이 잔소리잖아. 그냥 효자 연기 열심히 해. 하긴 진우 오빠 엄마 말은 하나도 안 듣잖아. 나만 믿으니까. 선자는 이를 악물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을,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을 이렇게 죽이려 한다니. 며느리로 들인 여자가, 아들이 동생처럼 아끼던 후배가. 선자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엉켰어요. 팬트리 선반에 손을 짚은 선자의 손톱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 하나 낼 수 없었어요. 들키는 순간 자신도 위험할 거라는 본능적인 공포가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2사람은 한참을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들, 보험금을 받은 후의 미래, 심지어 아들이 죽은 후 장례식 장소까지.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저녁 메뉴를 정하듯 담담하게 살인 계획을 논했어요. 유라의 웃음소리가 팬트리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밝고 경쾌한 웃음이었어요. 마치 즐거운 여행이라도 계획하는 듯한 그 웃음소리가 선자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선자는 그 끔찍한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했습니다. 팬트리 안은 숨이 막힐 듯 답답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좁은 공간 안에서 선자의 다리는 점점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쥐가 나려는 종아리를 꾹 참으며 가쁜 숨을 최대한 고르게 쉬려 애썼어요. 코끝으로 스며드는 팬트리 안 곡물 냄새가 메스꺼움을 불러일으켰지만 그것조차 참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먼저 갈게. 오늘 밤에 진우 오빠한테 줄 약 챙겨뒀으니까 저녁에 꼭 먹여. 알았어. 조심해서 가.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잠시 후 유라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선자는 한참을 더 팬트리 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누가 남아있을까봐, 혹시라도 다시 돌아올까봐 두려웠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마치 아들의 생명이 깎여나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한참 만에야 조심스럽게 팬트리 문을 밀었어요. 삐걱,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선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공포와 절망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소파 옆 바닥에 주저앉은 선자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흰머리가 흐트러져 얼굴을 덮었고 어깨는 소리 없이 들썩였어요.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뜻했지만 선자의 세계는 얼어붙은 겨울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서 아들을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자는 현관문을 잠그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덜덜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아까 그들의 그 대화가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에 다시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문득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 진우의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라. 그때만 해도 선자는 행복했습니다. 내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 잘 살겠구나 싶었죠. 사진 속 유라는 부케를 들고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진 속 며느리의 미소가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저 여자가 내 아들을 죽일 생각을 품은 게. 선자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하얀 웨딩드레스가 이제는 수의처럼 보였어요. 당장 아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든 선자의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겨웠죠. 잘못 눌러서 다시 누르고 또 다시 눌렀어요. 떨리는 손가락이 화면을 제대로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선자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네,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기운 없고 지쳐 있었어요. 선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 독이 벌써 아들의 몸을 갉아먹고 있구나. 진우야. 선자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바쁜데. 진우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와야 해. 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선자는 눈물을 억누르며 말을 이어갔어요. 유라가 유라하고 민수가 너를 죽이려 하고 있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선자에게는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어진 아들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어요.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오늘 너희 집에 갔다가 다 들었어. 유라하고 민수가 나눈 대화. 너한테 독약을 먹이고 있어. 보험금 30억을 타려고. 선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억눌렀던 공포와 절박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손에 쥔 전화기가 땀에 젖어 미끄러졌지만 선자는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진우야, 엄마가 정말이라니까.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 엄마가 유라 싫어하시는 거 나도 알아요. 근데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선자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분노를 느꼈어요. 자신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아내를 의심받는 것에 대한 분노였죠. 선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발밑에 땅이 꺼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봐요. 좀 쉬세요. 저 바쁘니까 끊을게요. 진우야, 잠깐만.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선자는 수화기를 붙잡고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귓가에 울리는 통화 종료음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기계음의 무심한 반복이 선자의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믿지 않았어요. 평생 키운 아들이 자신의 말보다 며느리를 선택했습니다. 선자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 눈물은 턱을 타고 흘러내려 식탁 위에 작은 점을 만들었어요. 하나, 둘, 셋. 점점 더 많은 눈물 자국이 식탁을 적셔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싶었지만 내가 직접 들은 것 말고는 어떤 증거도 없다는 게 걸렸습니다. 주머니 속 약봉지가 있긴 했지만 그게 정말 독약이라는 걸 누가 믿어줄까요? 늙은 시어머니의 질투 어린 망상이라고, 며느리를 모함하려는 시도라고 오해받을지도 몰랐어요. 선자는 식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메아리 쳤어요.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선자의 흰머리를 비췄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선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 속에 무언가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내 아들을 살려야 해. 누가 뭐래도 아들이 날 미쳤다고 해도 난 포기할 수 없어. 선자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오래전에 저장해둔 번호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황기철. 15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담당 형사였던 사람. 은퇴 후 사설 탐정 사무소를 연다고 명함을 주고 갔었죠. 그때 받은 명함을 선자는 지금까지 지갑 깊숙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번호 위를 맴돌았어요. 이 사람이 날 믿어줄까? 아들도 안 믿는데 남이 믿어줄까? 하지만 선자는 눈을 질끈 감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때였으니까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연결음이 울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황 소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15년 전 남편 교통사고로 만나 뵈었던 박선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황 소장은 선자의 이름을 기억해 줄까요? 그리고 이어진 목소리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어요. 아, 박 여사님. 오랜만이십니다. 잘 지내시죠? 그런데 어쩐 일이시죠? 선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황 소장님,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선자의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한 글자가 흐느껴 울음으로 바뀌었어요. 황 소장과의 통화를 끝낸 선자는 소파에 깊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폭신한 쿠션이 등을 감싸 안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광란의 북소리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내일 황 소장의 사무실에 나가서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눈을 감으니 오늘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팬트리 안에서 떨며 들었던 그 끔찍한 대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는 며느리의 냉혹한 목소리가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린 아들의 목소리. 어머니를 믿지 않는, 아니 믿을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음성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문득 며칠 전 아들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마치 죽음을 예고하는 경고음처럼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전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선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멀쩡했던 아들의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신문지처럼 생기를 잃은 피부색이었습니다.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30대 청년이 아니라 60대 노인처럼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진우야, 너 많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선자가 걱정스럽게 묻자 아들은 손을 내저었어요. 에이, 괜찮아요.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밥은 제대로 먹니?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졌어? 유라가 잘 챙겨줘요. 매일 아침 영양제도 챙겨주고. 아들은 아내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선자는 속으로 씁쓸했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죠. 며느리가 잘해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그 영양제가 독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밥도 잘 먹고 영양제도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데 요즘 계속 몸이 안 좋네요. 만성피로 같은 건가 봐요. 아들은 국물을 떠먹으며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어요.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는 그 평범한 동작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신호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챙겨준다는 그 영양제, 그게 바로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약이었던 거죠. 선자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공포가 뒤엉켜 소용돌이쳤습니다. 거실을 이리저리 오가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슬리퍼 밑창이 마룻바닥을 쓸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들의 건강이 나빠진 건 최근 몇 달 사이였습니다. 3달 전쯤부터였을까요?
처음엔 감기 기운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엔 소화불량, 그 다음엔 만성피로.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죠. 그저 스트레스성이라는 진단뿐이었습니다. 의사들도 아들 본인도 그 누구도 독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 석 달. 선자는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들은 대화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유라와 민수가 한 말, 그 악마 같은 대화. 석 달 전에 수익자를 유라 씨 앞으로 바꿨잖아. 보험금 수익자를 바꾸고 나서 독을 먹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자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사랑한다 말하면서 어떻게 독을 탈 수 있을까? 선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가 관자놀이까지 욱신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자는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창밖은 아직 어스름했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황 소장의 사무실로 가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잠을 못 잔 탓에 눈은 퉁퉁 붓고 얼굴엔 핏기가 없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 정도로 초췌했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화장을 하지 않았어요. 이 절박함을, 이 두려움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황 소장의 사무실은 조용한 골목에 있었어요. 작은 건물 2층, 정의 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이었지만 선자의 눈에는 마지막 희망의 등대처럼 보였습니다. 선자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씩 올랐습니다. 쇠난간이 차갑게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서서 맞이했어요. 황기철 소장이었습니다. 15년 전보다 머리가 많이 휘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워 보였어요. 그 눈빛에는 오랜 세월 진실을 쫓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예리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황 소장은 선자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악수에 선자는 그동안 꾹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온기가 이렇게 절실한 적이 있었을까요? 소장님, 선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황 소장은 선자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왔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였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신지. 황 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굳건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집에 반찬을 갖다 주러 갔던 일, 팬트리에 숨어들었던 끔찍한 대화, 자신을 믿지 않는 아지. 모든 것을요. 말을 하는 동안 선자의 손은 찻잔을 쥔 채 계속 떨렸고 황 소장은 묵묵히 메모를 했습니다. 황 소장은 선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어요. 중간에 끊지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자가 이야기를 마치자 황 소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펜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님, 제 말 믿어주세요. 저는 여사님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에 선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편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속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황 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아드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닦으며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 작은 빛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선자에게는 사흘이 3년처럼 느껴졌어요. 시계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함께 뛰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뒤척이고 아들 생각에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에 넣은 음식이 모래처럼 목을 긁으며 내려갔습니다. 수없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황 소장의 연락을 기다렸죠. 화면을 켰다 껐다 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오후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하는 순간 선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 여사님, 황기철입니다. 지금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황 소장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의 안정적인 톤이 아니었습니다. 선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일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최악의 소식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선자는 외출 준비를 서둘렀어요. 손이 떨려 단추를 잠그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단추 구멍이 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자꾸만 빗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선자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혹시 약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 건 아닐까?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아니면 정말 내가 미친 걸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황 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얀 종이들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앉으세요, 여사님. 황 소장은 선자를 의자에 앉히고 찬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선자는 물을 마시며 황 소장을 바라보았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라 물을 삼킬 때마다 꿀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황 소장은 깊은 한숨을 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선자의 손에서 컵이 떨어질 뻔했어요. 황 소장이 재빨리 받쳐주었습니다. 선자는 황 소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귀로는 들었지만 그 의미가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황 소장은 서류 한 장을 꺼내 선자 앞에 놓았습니다. 아드님의 생명보험 현황을 조회해 봤습니다. 선자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류에는 3개의 보험사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10억, 10억, 10억. 총 30억 원.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불과 석 달 전
모든 보험의 수익자가 배우자 김유라 씨로 변경됐습니다. 황 소장의 말에 선자는 서류를 움켜쥐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정말 제 아들을 죽이려고 계획한 게 맞다는 건가요? 정말? 선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제는 확신을 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입니다. 황 소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여사님이 말씀하신 민수라는 사람 조사해 봤습니다. 박민수 32세. 아드님 회사 후배가 맞습니다. 그 자식도 공범인가요? 선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증오가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황 소장은 작은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검은색 기기였습니다. 어제 두 사람이 만난 카페에서 녹음한 겁니다. 황 소장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여자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유라와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요즘 자꾸 의심하는 것 같아. 빨리 끝내야 해. 걱정하지 마. 이 약 성분은 검출도 어려워. 조금만 더 먹이면 돼. 만약 들키면 어떡해? 그럼 플랜 B로 가는 거지. 산에 가서 실족사로 위장하든지 계곡에서 익사시키든지. 선자는 녹음을 듣는 내내 이를 악물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죠.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고 차가웠고 잔인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메뉴판 고르듯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선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황 소장은 녹음기를 끄고 선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처죽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좋겠지만 현재 확실한 물증이 없습니다. 자칫하면 범인들이 다른 핑계를 대고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황 소장의 목소리는 신중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선자가 급하게 물었어요. 황 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드님께 계속 챙겨주고 있다는 그 약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실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아들 집에 조심히 들어가서 증거가 될 약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아들을 구할 수 있다는,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자는 집에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황 소장과 함께 세운 계획은 간단했어요. 아들이 먹는 음식이나 약을 확보해서 분석하는 것. 하지만 아들네 집 비밀번호가 바뀐 이상 몰래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박선자는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없는 낮 시간에 다시 아들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조심히 아들 집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몇 번 다시 해봤지만 역시나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내 말을 믿지 않는 아들에게 다시 비밀번호를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선자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음이 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마. 진우야, 엄마인데. 네,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지난번 통화 이후 사이가 더 틀어진 게 느껴졌습니다. 저기, 엄마 친구 소개로 용한 한의원을 알게 됐는데 말이야. 한의원이요? 응. 거기서 내 몸 상태에 맞는 한약을 지어주신대. 근데 지금 먹는 약 성분을 알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선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유라가 잘 챙겨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때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누구야? 며느리 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전화기를 빼앗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유라예요. 유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차가운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아, 유라야. 요즘 진우 안색이 좋지 않아서 한약 좀 지어주려고. 어머님, 진우 오빠 약은 제가 잘 챙기고 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있고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선자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한의원에서 체질에 맞는 약을 지어주면 더 좋잖니. 요즘 진우가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어머님,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저도 진우 오빠 건강 챙기는 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유라의 목소리에서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선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켰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그래. 그럼 잘 부탁한다. 선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선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아니, 더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며느리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날 밤 선자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울리고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진우 형이랑 같이 있는 거 아냐? 이 시간에 웬 전화야? 민수 오빠, 지금 문제가 좀 생겼어. 시어머니가 우리 눈치챈 것 같아. 자꾸 진우 오빠 약에 대해 물어봐. 유라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민수가 욕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제길. 당장 만나자. 30분 후에 평소 그 카페로 와. 유라는 전화를 끊고 급하게 외출 준비를 했어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어디가? 친구 만나고 올게. 급한 일 생겼어. 유라는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진우는 멍하니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아내가 자주 외출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의심은 하지 않았죠. 믿고 있었으니까요. 카페에서 만난 유라와 민수는 구석 자리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시어머니가 틀림없이 뭔가 알아챈 거야. 뭐지? 어떻게 눈치챈 거지?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의심하고 있어.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할망구가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끝장이야. 그럼
안 되겠다. 내일 당장 계곡으로 여행 가자고 해. 민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사고로 위장할지. 냉혹한 대화가 카페 구석에서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 불안에 떨고 있던 선자는 황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장님, 며느리가 눈치챈 것 같아요. 황 소장의 목소리가 긴장감 있게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전화 통화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지금 당장 아드님께 연락해 보세요.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자는 급하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아들은 집에 있었고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선자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소장님, 저 너무 무서워요. 계획을 앞당기는 건 아닐까요? 진정하세요, 여사님. 제가 내일부터 미행을 시작하겠습니다. 24시간 감시하겠어요. 황 소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선자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자는 다시 한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아들이 위험하다는 것,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선자는 이불을 꽉 움켜쥐며 기도했어요. 제발 내 아들을 지켜달라고. 다음 날 아침 박 선자는 황 소장을 만나러 가기 위해 출발하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에 아들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통화 버튼을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지만 곧 기계적인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거나 신호가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선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절대 전화기를 끄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업무 때문에 항상 켜두는 게 습관이었죠. 갑자기 드는 불길한 예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귓속에서 울리는 심장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안 돼. 제발 아니길. 선자는 최대한 빠르게 황 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계속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똑같은 안내 멘트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손은 덜덜 떨렸고 숨은 거칠어졌습니다. 이미 시작된 건가? 벌써 늦은 건가? 온갖 끔찍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선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장님, 아들 전화가 안 받아져요. 꺼져 있어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떡해요? 선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황 소장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박 여사님, 진정하세요. 지난번 미행 당시 며느리 차에 미리 추적기를 붙여뒀습니다. 황 소장은 침착하게 대답하며 컴퓨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타닥타닥 건조한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선자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황 소장의 손놀림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황 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차가 가평, 춘천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저희도 당장 출발해야겠어요. 박 선자는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부터 차가운 기운이 올라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황 소장님, 어제 그 녹음, 계곡에서 익사. 그 순간 선자의 머릿속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계곡에서 익사시키든지. 차갑고 담담하게 내뱉던 그 목소리. 아들의 죽음을 계획하던 그 끔찍한 대화. 지금 그들이 그걸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은 즉시 차를 몰아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황 소장은 대시보드에 부착된 태블릿을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지도와 함께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작은 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컸습니다. 저 점이 움직이는 한 아직 시간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게 며느리 차 위치입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선자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빨간 점이 조금씩 이동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 안에 내 아들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죠. 숨을 쉴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쥐어짜도 이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길. 엄마가 간다. 조금만 버텨라. 선자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차는 경춘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산과 강이 펼쳐졌습니다. 주변의 경치는 아름다웠지만 선자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태블릿 화면에 빨간 점만 바라볼 뿐이었죠. 그 작은 점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저 점이 멈추면 안 됩니다. 움직이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분침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리고 또 빠르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황 소장이 입을 열었어요. 여사님, 차가 멈췄습니다. 선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요? 선자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용추계곡 인근 펜션입니다. 용추계곡, 계곡, 익사.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선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 피비린내가 퍼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황 소장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어요. 화면에 30분이라는 숫자가 떴습니다. 하지만 그 30분이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30분이면 너무 늦을 수도 있었습니다. 벌써 계곡으로 끌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장님, 빨리 가주세요. 제발, 제발이요. 선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황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엑셀을 더 깊이 밟았습니다. 엔진이 으르렁거리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차는 굽이진 산길을 따라 빠르게 달렸습니다. 경적을 울리며 앞차를 추월했습니다. 급커브를 돌 때마다 차체가 기울었지만 황 소장의 핸들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선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버텨라, 진우야. 엄마가 간다. 엄마가 꼭 구해줄게. 태블릿 화면의 빨간 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용추계곡의 외딴 펜션, 거친 돌무더기 계곡가. 오후의 햇살이 피부 위로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펜션 뒤편의 계곡가에는 진우, 유라, 민수, 그리고 민수의 대학 동기 커플까지 총 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시원하게 한잔 하세요. 산 공기 마시면 진짜 꿀맛입니다. 민수가 일부러 환하게 웃는 얼굴로 진우에게 캔맥주를 건넸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맥주를 거절했습니다. 나 술 안 마신다고 얘기했잖아. 요즘 몸이 영 좋지 않아서. 에이, 형님, 딱 한 캔만요. 기분 좋게 분위기 좀 내자고요. 유라가 남편의 팔에 부드럽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기분 전환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딱 한 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진우는 아내의 권유에 망설이다가 결국 맥주 캔을 받아들었습니다. 캔을 따서 조심스럽게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혀끝에 쓴맛이 강하게 퍼졌습니다. 평소 마시던 맥주와는 확실히 다른 이상한 맛이었지만 진우는 산에서 마시는 맥주가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맛있으시죠? 제가 형님 드시라고 특별히 준비한 겁니다. 민수가 이해할 수 없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도 다 함께 건배 한번 하죠. 이렇게 좋은 날인데. 5명이 캔을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맥주를 마셨습니다. 한 모금, 2모금. 맥주를 마실수록 몸 상태가 급격하게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묵직한 두통과 함께 머리가 심하게 어지러질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격하게 흔들었습니다. 곧바로 주변 풍경이 물결처럼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흔들렸고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는 비정상적으로 점점 더 크게 귓속을 때렸습니다. 잠깐, 좀 앉아야겠어. 진우는 비틀거리며 근처의 커다란 바위에 힘없이 기댔습니다. 다리에는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고 온몸이 중력을 잃고 붕 떠오르는 듯한 극심한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민수가 유라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유라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여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수의 대학 동기 커플 역시 은밀하게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형님, 저기 위쪽 좀 보세요. 저 위에 서서 보면 경치가 진짜 죽입니다. 민수가 계곡의 상류 쪽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곳은 커다란 바위 하나가 계곡 위로 아슬아슬하게 튀어나온 지점이었습니다. 바위 아래로는 깊고 거친 물살이 소용돌이치며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계곡에서 가장 위험한 급류 지점이었습니다. 진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쪽을 바라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왜곡되어 일그러져 보일 뿐이었습니다. 형님, 저기 위에 서면 진짜 장관이 펼쳐집니다. 민수가 진우의 팔을 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이정호도 반대편 팔을 붙잡았습니다. 형님, 같이 가요. 인생샷 한번 멋지게 찍어야죠. 진우는 본능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약물에 지배당한 몸은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이끌려 힘없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한 발, 2발 내디딜 때마다 발밑이 휘청거렸습니다. 나 못 가겠어. 너무 어지러워. 괜찮습니다, 형님. 저희가 양쪽에서 단단하게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우의 시야는
더욱 급격하게 흐려졌습니다. 마침내 바위 끝에 도착했습니다. 진우는 발밑을 위태롭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계곡물이 굉음을 내며 미친 듯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다시 한번 흔들었습니다. 눈앞의 세상이 현란하게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유라는 그들의 모습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서서 이 모든 끔찍한 광경을 냉정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다시 한번 아래를 내려다보며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가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형님, 뭘 그렇게 겁내세요? 그냥 시원한 계곡물일 뿐인데. 진우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렸습니다. 민수는 유라와 잠시 눈빛을 교환하며 최종 사인을 확인했습니다. 형님, 남자답게 왜 이러세요? 그냥 시원하게 한번 뛰어내려봐요. 정말 시원할 겁니다. 민수가 진우의 등을 세게 툭 쳤습니다. 진우는 크게 비틀거렸고 바위 끝에서 중심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마. 제발 부탁이야. 진우가 마지막 힘을 짜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의 애원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형님, 물 진짜 시원합니다. 더운데 망설이지 마시고 한번 들어가셔야죠. 민수의 대학 동기인 이정호도 진우의 다른 쪽 팔을 단단하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진우를 바위 끝으로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진우의 발끝이 아슬아슬하게 바위 끝에 걸쳤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극심한 현기증이 치솟았습니다. 싫어. 나가기 싫어. 진우가 울먹이며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약기운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어 제대로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제 다이빙. 민수가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우의 등을 잇는 힘껏 밀었습니다. 순간 진우의 몸이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중력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듯 모든 움직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진우의 눈에는 파란 하늘이 마지막처럼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몸이 차가운 물속에 처박혔습니다. 진우는 반사적으로 입을 벌렸고 탁한 물이 목구멍 속으로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필사적으로 팔다리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약기운 때문에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몸은 속절없이 아래로 자꾸만 가라앉았습니다. 겨우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지만 거센 물살이 곧바로 그를 휩쓸어 계곡 하류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살려줘. 진우는 간절하게 외쳤지만 그 절규는 계곡의 거친 물소리에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계곡가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위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차갑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민수는 그저 물에 빠진 진우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허우적거리던 진우의 몸이 천천히 수면 아래로 다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기익. 바로 그때 계곡 위쪽의 도로에서 귀를 찢을 듯한 급브레이크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진우는 물속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황 소장이 운전하는 차 한 대가 펜션 앞에 비상등을 켜며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벌컥 열리더니 황 소장이 급하게 뛰쳐나왔습니다. 옆 좌석에서는 박선자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황급히 내렸습니다. 어디야? 진우 어디? 황 소장은 눈을 크게 뜨고 계곡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친 물속에서 희미하게 잠겨 내려가는 흰 셔츠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진우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황 소장은 신발을 벗을 겨를도 없이 그대로 계곡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풍덩. 커다란 물보라가 사납게 튀어 올랐습니다. 황 소장은 재빨리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탁한 물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았지만 가라앉는 진우의 몸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황 소장은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 헤엄쳐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우의 셔츠 깃을 단단하게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수면을 향해 발차기를 잇는 힘껏 찼습니다.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황 소장은 진우의 턱을 받쳐 얼굴이 물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진우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고 숨을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버텨. 진우 씨, 조금만 버텨요. 황 소장은 거친 물살을 이겨내며 물가를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빠른 물살이 끊임없이 그를 방해했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팔로는 진우를 단단히 붙잡고 다른 팔로는 물을 힘껏 저었습니다. 물가에서 박선자가 온 힘을 다해 아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진우야, 아들아, 진우야. 선자는 망설임 없이 계곡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신발이 벗겨지고 치마가 물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황 소장이 진우를 가까이 끌고 오자 선자가 아들의 축 늘어진 팔을 힘껏 붙잡았습니다. 소장님, 같이 끌어올려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진우를 물가로 가까스로 끌어올렸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안 돼. 진우야, 안 돼. 선자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울부짖음을 터뜨렸습니다. 황 소장은 지체 없이 재빨리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진우의 가슴을 힘껏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살아나. 제발 살아나야 해. 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용추 계곡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그 절박한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 소장이 미리 연락해둔 경찰차 2대가 펜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기서 모두 손들어. 경찰관 4명이 권총을 겨누고 계곡으로 달려 내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유라와 민수, 이정호, 한미선은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경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너희를 모두 체포한다. 경찰관들이 차가운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유라가 당황하여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뭐가 살인이에요? 그냥 다 같이 놀다가 실수로 물에 빠진 것뿐이잖아요. 너희의 치밀한 살인 계획과 살인을 공모한 녹음 파일, 그리고 아까 피해자에게 먹인 음료사도 이미 증거로 확보했다. 유라와 민수의 얼굴이 그제야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황 소장의 심폐소생술에 반응하듯 진우가 격렬하게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입에서 계곡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우는 옆으로 몸을 비틀며
계속해서 기침을 했습니다. 물과 함께 위에 남아있던 내용물까지 모두 토해냈습니다. 진우야, 우리 아들 진우야. 선자는 아들을 꽉 끌어안으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진우의 차가운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마. 진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간신히 흘러나왔습니다.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엄마가 바로 여기 내 곁에 있어. 선자는 아들의 젖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진우는 멍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유라, 경찰에게 강하게 끌려가는 민수와 이정호, 한미선의 모습. 이게 대체 무슨 일? 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 끝났어, 진우야. 이제 모든 것이 정말 괜찮아질 거야.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황급히 달려와 진우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황 소장이 구급대원에게 진우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우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선자는 아들의 손을 꽉 잡고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황 소장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계곡을 벗어났습니다. 펜션 앞에서는 유라, 민수, 이정호, 한미선이 경찰차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4명 모두 고개를 깊게 숙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4명의 살인 미수 공범을 태운 경찰차가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선자는 아들의 손을 꼭 쥔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급차는 빠르게 병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깊은 산길에 길게 메아리쳤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하얀 조명 아래 진우는 차가운 침대에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분주한 움직임으로 생명을 살리려는 절박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머니 선자는 유리창 너머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손을 대고 떨림을 감출 수 없는 입술을 꾹 깨물며 간절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1시간가량의 시간이 불안감 속에 흘렀을까요? 마침내 의사가 무거운 얼굴로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선자는 주저할 틈도 없이 급하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은요? 다행히 큰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가 좀... 의사는 말을 쉽게 잇지 못하고 흐렸고 그 짧은 침묵에 선자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환자의 몸에서 탈륨이 검출되었습니다. 그것도 상당량입니다. 탈륨이요. 그게 대체 중금속 독극물입니다. 장기간 노출될 경우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해독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선자는 그 충격적인 사실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황 소장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사님. 이제 치료를 잘 받으면 됩니다. 의사는 안심시키듯 덧붙였습니다. 며칠간은 입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일찍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선자는 두 손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진우는 마침내 천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선자는 아들의 병상 옆에 앉아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진우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엄마, 진우야 깨어났구나. 선자의 목소리는 북받치는 눈물로 인해 가늘게 떨렸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유라는요? 민수는요? 진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선자는 아들의 손을 더욱 단단하게 꽉 잡았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말해줄게. 선자는 차분하고도 천천히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팬트리 안에 숨어서 들었던 아내와 후배의 끔찍한 대화, 황 소장의 집요한 조사 과정, 독극물 분석 결과,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내역, 그리고 오늘 벌어진 살인 미수 사건까지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눈물만이 끊임없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친동생처럼 아끼고 의지했던 후배가 몇 달 동안이나 독을 먹여가며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믿기 힘든 참혹한 사실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미리 경고해 주셨을 때 내가 엄마를 믿지 못하고 엄마가 틀렸다고 생각해서. 괜찮아, 진우야. 충분히 이해한다. 선자는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엄마라도 아마 그랬을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니. 진우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습니다. 선자 역시 아들을 꽉 껴안은 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 황 소장과 선자는 사건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한 형사가 그들을 작고 간결한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사를 모두 마치고 나온 선자와 황 소장은 경찰서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늦가을의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소장님, 선자가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황 소장을 불렀습니다. 황 소장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소장님이 아니셨다면 제 아들은 정말. 선자의 목소리가 또다시 떨렸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황 소장은 선자의 어깨를 가볍고 조심스럽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여사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여사님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는데도 아들을 구하기 위해 홀로 끝까지 버티셨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저 엄마였을 뿐인걸요. 선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엄마라면 당연히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햇살이 점점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길고 긴 악몽 같던 시간 속에서 오직 아들을 향한 엄마의 무한한 사랑과 헌신만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내려가면서 저희 하루담소 제작진도 가슴 깊이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절절한 모성애가 깊은 울림으로 전달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채널의 오디오북을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신작들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좋은 콘텐츠를 선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